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쉰을 훌쩍 넘긴 평범한 여자, 화곡동에 살고 있는 박혜수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때는 제가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아이들 가르치고 싶을 만큼 가르치면서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수학학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상가 3층에 교실 2칸을 얻어서 남편은 중학생을 맡고 저는 초등학생을 가르쳤죠. 데스크 직원도 없어서 수업하다가 전화가 오면 쉬는 시간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화 주셨죠? 네, 선생님, 우리 민재가 이번에 수학이 84점이래요. 지난번보다 12점이나 올랐네요. 민재 많이 칭찬해 주세요. 다음에는 틀린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잡아볼게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제가 시험을 잘 본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밤 11시에 둘이 김밥 한 줄씩 먹으면서 다음 달 시간표를 짰고 일요일에는 직접 전단지를 돌렸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원생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교실도 늘리고 선생님도 채용했어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대면 아는 학원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상담 전화가 밀려왔고 대기하는 학생까지 생겼죠. 그때부터 살림도 조금씩 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면서 수없이 봤거든요. 배우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못 배우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큰아이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면 보냈고, 둘째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로 등록했습니다. 막내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바쁜 와중에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축구 교실에 보냈죠. 남편이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은 버는 것도 교육비고 쓰는 것도 교육비네. 애들한테 쓰려고 버는 거지 뭐. 당시에는 그 말이 당연했습니다. 명절에는 학원을 며칠씩 쉬었어요. 설 연휴에는 가족 5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고급 호텔에도 묵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걸 보며 남편과 맥주나 칵테일도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죠. 한 번은 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생한 보람 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분위기가 몇 년 사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대형 학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래 가르친 학생도 많았고 학부모들하고도 신뢰도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형 학원이 셔틀버스를 돌리고 유명 강사 출신이라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학원이 들어왔고 기존 학원들도 시설을 고치고 광고를 늘리기 시작했죠. 상담 전화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학생이 그만두면 금방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빈자리가 그대로 남았어요. 저는 매달 말이면 원생 명단을 출력해서 숫자를 세었습니다. 132명, 114명, 98명.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 밤 장부를 정리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실 하나 줄이자. 남편의 표정이 굳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원생이 계속 줄잖아. 임대료도 부담되고. 지금이라도 규모 줄이고 우리 둘이 직접 수업 많이 하면 버틸 수 있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보고 있던 장부를 덮어버렸어요. 이럴 때 줄이면 끝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자는 거야. 옆 학원들을 봐. 다 시설 키우고 있어. 우리는 여기서 줄이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남편에게는 학원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십수년을 키운 곳이었으니까요. 학원을 줄이자는 제 말이 남편에게는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결국 남편은 반대로 확장을 선택했어요. 옆 호실까지 얻어 교실을 늘리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도 많이 받았죠. 공사가 끝난 날 남편은 새 간판을 한참 바라봤어요. 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원 같잖아. 저도 그때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학생만 많이 오면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한구석 서늘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이 시험에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아이 어머니는 원래 상담 전화가 잦은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도 학원 탓,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학원 탓이었죠.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우리 애가 학원을 몇 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60점대가 나와요? 어머니, 이번 시험에서 계산 실수가 많았어요. 숙제도 최근에 좀 빠진 게 있고요. 그러자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애 탓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부족한 부분을 같이 잡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참 편하시네요. 전화를 끊고도 톤이 떨렸어요. 그래도 학원 일을 오래 하면 이런 학부모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지역 학부모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카페에 우리 학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학생 관리는 안 하고 돈만 밝힌다. 성적 떨어지면 아이 탓으로 돌린다는 식이었어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문이 퍼지는 속도였어요. 원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글 봤어요? 한 학부모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사이 상담 취소가 이어졌어요. 오래 다니던 학생 몇 명까지 그만뒀죠. 저는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돌아온 말은 차가웠어요. 제가 없는 말 했나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설득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생님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를 맡던 선생님 한 분이 다른 학원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등부 선생님까지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빠지면서 시간표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빈 수업을 메웠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면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칠판에 전날 적어놓은 공식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저는 지우개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아 확장한 뒤였습니다. 멈추기에는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이 학원에 바친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생 한 명이 등록하면 집에 와서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식탁에서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 괜찮아?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떻게든 해야지. 그 어떻게든이라는 말이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고 있었고 카드 결제일은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특강을 만들고 무료 보충 수업을 늘리고 주말에도 학원을 열었어요. 전단지도 다시 돌렸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광고 문구를 고쳤고 저는 그 옆에서 다음날 수업 자료를 만들었죠. 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마지막 학생을 보내고 학원 불을 하나씩 끄는데 복도 끝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들어온 새 간판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말하더군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기도 했어요. 내가 줄이자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남편 얼굴을 보니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몇 달 사이 사람이 눈에 띄게 늙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자.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학원 문을 잠그면서 저는 유리문을 2번이나 잡아당겨 봤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손에서 열쇠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십수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새 아이를 키워줬고, 저와 남편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게 해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이 단순히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던 삶이 이미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학원 문을 완전히 닫던 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뛰어다니던 복도도 수업 시작을 알리던 종소리도 없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중고업자가 가져갔고 벽에 붙어있던 시간표를 떼어내니 테이프 자국만 누렇게 남아있었죠. 마지막으로 원장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이 써준 편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안 무서워졌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망해서 우는 건지,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학원을 닫는다고 빚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대출 원금에 이자가 붙었고 카드로 막아놓은 비용도 남아 있었어요. 학원을 정리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밀린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 퇴직금을 정리하고 나니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종이에 적어보면 숨이 턱 막혔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원금은 그렇다 쳐도 이자는 계속 내야지.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하면 안 된대? 은행이 우리 사정 봐주는 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따라가서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죠. 학원이 망한 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던 사람이었어요. 학원 할 때는 6시 반이면 샤워하고 나와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그런 사람이 오전 10시가 지나도록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보, 밥 안 먹어? 생각 없어. 그래도 약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지. 나중에, 항상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됐어요. 아는 학원에 강사 자리라도 알아보라고 하면 남편은 이력서를 쓰다가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애들을 가르치냐? 왜 못 가르쳐? 당신 수학 가르친 게 몇 년인데 자기 학원 하나 말아먹은 사람이 무슨 낯으로 남의 학원에 가? 저는 그 말이 답답하면서도 이해됐어요. 남편에게 학원의 실패는 돈을 잃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통째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몸까지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 제가 말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줄이라잖아. 산책이라도 좀 해. 남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걱정이 산책한다고 없어지냐? 그 말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새 아이에게까지 부모의 실패를 그대로 떠넘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부를 그만두게 만들지는 말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수학 과외가 들어오면 과외를 했고, 학원에서 보조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아파 대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저녁밥을 하다가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6시부터 새 타임 가능하세요? 네, 그럼요. 갈게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교재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학원에 도착해 두세 시간 수업을 하면 그날 수입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제가 강사들에게 월급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수업 끝난 뒤 원장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를 보내고 입금됐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됐죠.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보다 무서운 게 대출 이자였고 생활비였어요. 과외나 학원 일이 없는 날에는 입주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새 아파트였는데 바닥에 공사먼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쪼그려 앉아 창틀을 닫고 싱크대 서랍을 하나씩 빼서 먼지를 털었죠. 같이 일하던 분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이런 일 처음이지? 티 나요? 허리 그렇게 쓰면 내일 못 일어나. 무릎으로 앉아. 무릎 보호대 없어?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그분이 자기 가방에서 낡은 보호대를 하나 꺼내줬어요. 이거라도 해. 여기서는 몸 상하면 아무도 책임 안 져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제를 오래 만져서 손등도 따갑고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 막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순간 입주 청소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 좀. 학원? 비슷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손등에 작은 상처들이 따끔거렸습니다. 물을 잠그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참 낯설더군요. 그래도 다음날 또 일을 나갔어요.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하나둘 대학에 들어갔어요. 합격 발표가 나던 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큰아이 합격 화면을 보고 남편도 오랜만에 웃었죠. 고생했다. 남편이 아이 어깨를 두드리는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등록금 생각이 났어요. 합격의 기쁨과 돈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부모가 됐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들도 집안 형편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큰아이는 카페에서 일했고, 둘째는 주말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기 용돈 정도는 알아서 벌겠다고 했죠. 한 번은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는 돈 안 보내줘도 돼. 왜? 나 알바비 들어왔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내가 조금 보낼게. 그러자 잠깐 조용하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돈 없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돈 있어. 너 걱정이나 해. 전화를 끊자마자 통장 확인을 했어요. 잔액은 제가 아이에게 큰 소리 칠 만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에는 제가 점심을 거의 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50대가 됐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타 강사라도 꾸준히 연락이 왔어요. 가회도 지인의 소개를 타고 한두 명씩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번은 집 근처 학원에서 중등 수학 강사를 구한다기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경력만 보면 자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원장에게 전화가 왔죠. 경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네,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 좀 어린 편이라서요.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혹시 나이 때문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요즘 학부모들이 젊은 선생님을 좀 선호하시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 구하세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수학 공식이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르치는 능력이 50살이 넘었다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세상은 제가 가진 경력보다 제 나이를 먼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는 거의 듣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몇 번 듣고 나니 전화가 오면 먼저 긴장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일 찾아? 뭐든 있으면 해야지. 아파트 청소일인데 할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파트? 어, 그냥 아파트 아니고 좀 비싼 데야. 고급 아파트. 단지도 크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힘들기는 해도 월급은 날짜 맞춰 잘 나오고 4대 보험도 되고. 월급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게 당시 저에게 굉장히 큰 조건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 있어. 처음에는 배우면 되지. 전화를 끊고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할 때 입던 재킷이 옷장 한쪽에 아직 걸려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그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가끔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일 하나 소개받았어. 무슨 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파트 청소.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상해서 먼저 말했어요. 왜? 청소가 뭐 어때서?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 표정이 그렇잖아.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줬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해볼게. 정말? 어, 언제부터 나가면 돼?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봤어요.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칠판에 수식을 적던 손이었습니다. 아이 셋의 아침을 만들고 학부모들과 악수하고 밤마다 학원 장부를 정리하던 손이기도 했죠. 그 손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를 청소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부끄럽다고 하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었고 괜찮다고 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너무 쓰렸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것과 지금 나를 받아주는 일을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여전히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집에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왔어요.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준비물을 가방에 넣었다 뺐다 몇 번이나 확인했죠. 여벌 장갑, 여벌 양말, 작은 수건, 물병까지 챙겼어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니고 제가 하겠다고 결정한 일이었는데 막상 첫날이 되니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더군요. 괜히 주눅들지 말자 이러러 가는 건데 뭐. 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크다였어요. 입구부터 제가 살던 아파트와는 달랐습니다. 경비실이라고 하기에는 호텔 안내데스크처럼 깔끔했고 차가 들어갈 때마다 차단기가 조용히 올라갔죠. 단지 안에는 조경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아침부터 관리하시는 분들이 떨어진 나뭇잎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제 운동화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지인이 알려준 대로 관리동 뒤편으로 돌아가 지하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네 분이 와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한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일 해봤어? 목소리가 꽤 무뚝뚝했습니다. 입주 청소는 몇 번 해봤는데 이런 아파트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분이 피식 웃었어요. 입주 청소하고 이거 달라. 여기는 매일 보는 데라 눈에 띄면 바로 민원 들어와. 그 말이 꼭 쉽게 생각하고 왔으면 큰 코 다친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청소팀에서 제일 오래 일한 반장이었어요. 저까지 들어가면서 청소팀은 5명이 됐습니다. 유니폼을 받아 갈아입고 나오자 반장이 제게 청소도구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건 복도용, 이건 화장실용. 절대 섞어 쓰면 안 돼. 네. 걸레도 색깔 보고 써. 파란 건 유리 쪽이고 빨간 건 화장실이야.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해놓고 꼭 섞어 놓더라. 마지막 말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인데도 마치 제가 이미 실수라도 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담당은 로비와 복도 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상담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시키는 대로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청소라는 것도 다 자기 방식이 있더군요. 제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는데 반장이 지나가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니, 그렇게 닦으면 안 되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걸레를 그렇게 앞으로 밀기만 하면 자국이 남잖아. 옆으로 밀어야지. 아, 네, 다시 할게요. 저는 곧바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다른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누가 그렇게 닦으래? 아까 반장님이 옆으로 밀라고 하셔서요. 여기는 좁아서 그렇게 하면 벽에 다 튀어. 여기는 앞뒤로 해야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여기는 앞뒤로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어떻게 해? 눈치껏 해야지. 그 눈치껏이라는 말이 참 어려웠어요. 처음 온 사람에게 알려주지는 않으면서 모르는 건 눈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는 더 어색했어요. 휴게실로 내려가 보니 네 분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싸온 반찬을 가운데 펼쳐놓고 같이 먹고 있었죠. 김 여사,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어제 무친 거야. 어머, 맛있네. 이거 고춧가루 좋은 거 썼나 봐. 저는 구석에 앉아 아침에 싸온 주먹밥을 꺼냈어요. 누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보고 혼자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건 꼭 대놓고 하는 말만은 아니더군요. 제가 들어가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자기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입주민 이야기,
전에 일했던 사람 이야기, 어느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전에 뭐 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무슨 학원? 수학이요. 그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잠깐 제게 모였습니다. 선생님이었어? 네, 오래 했어요. 그러자 반장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손이 느린가 보네. 두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빨리 배우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학을 가르쳤다는 말이 자랑하려고 한 말도 아닌데 괜히 하지 말 걸 싶었어요. 그 뒤부터 저는 예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새로 들어온 청소원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에 사원증을 걸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 누구야? 저입니다. 남자는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죠. 민원 안 나오게 잘해. 여기 입주민들 예민해.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제가 청소하는 사람이라지만 나이 차이가 적어도 10살 넘기는 나 보였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백삼동 엘리베이터 거울 더럽다고 연락 왔어. 누가 거기 담당이야?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는데 아침에 닦았어요. 닦았는데 왜 민원이 들어와?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니까 금방 자국이 생기죠. 그런 거 알아서 계속 확인하라고 있는 거잖아. 아주머니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나가고 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 아니, 그냥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반장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괜히 그런 거 따져봐야 우리만 피곤해. 그래도 저분보다 다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여기는 나이 따지는 데 아니야. 딱 잘라 말하더군요. 관리실 사람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야. 그것만 알면 돼.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어요. 사람 사이에 갑과 을이 있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싫었고, 그걸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말과 4대 보험. 이 나이에 이것도 감지덕지죠. 오후가 되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북도 끝까지 밀대를 밀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니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모서리에 먼지를 닦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뻐근했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어요. 거기 아직 안 끝났어? 새로 와서 그런가 너무 느리네. 세제 그렇게 많이 쓰면 미끄럽다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다니며 점수를 매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분명 깨끗하게 닦은 바닥을 다시 보고 있는데 반장이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혹시 자국 남았나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언제 다 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하고 확인하면 느리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는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로비 유리문을 닫고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보니 손이 땀에 불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어요. 집에 가서 다른 일을 찾아보면 안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현실적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와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접어 사물함에 넣었어요. 일단 오늘은 버텼으니 내일도 나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마침 가방을 맨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얼른 열린 버튼을 눌렀어요. 천천히 와. 아이가 헐떡거리며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층 가니? 17층이요.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는 가방을 고쳐매다가 제 유니폼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또 긴장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어린아이의 시선에도 괜히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허리를 꾸벅 숙였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래, 안녕. 우리 아파트 청소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자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청소하시는 분들 힘드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왜 대답을 바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로비에 도착하자 제가 내렸습니다. 아줌마 수고하세요. 아이가 인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봤어요. 그날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였어요. 어른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억눌러 놓았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계속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 같았고, 눈치 없는 사람 같았고, 누군가 함부로 말해도 참아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바라봤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얼굴,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보다 제 얼굴이 조금 덜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는 끝났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서툴다고 한마디 들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아이가 건넨 짧은 인사 하나를 마음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첫 출근을 버텨낸 날의 전부였어요. 아파트에서 일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양말을 벗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로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어느 곳에 먼지가 빨리 쌓이는지도 조금씩 눈에 들어왔죠. 그렇다고 일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힘든 것에 익숙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장이 아침부터 저를 불렀어요. 오늘 커뮤니티 카페 좀 맡아. 제가요? 거기 하던 사람이 병원 간대. 화장실하고 복도, 카페 주변까지 보면 돼. 저는 청소도구를 챙겨 커뮤니티 동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는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었어요. 헬스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작은 도서관과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페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잠깐 잘못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웬만한 호텔 카페보다 크고 고급스러웠거든요. 천장이 높았고 통유리 너머로 단지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간격도 넓었고 소파는 앉으면 몸이 푹 들어갈 것처럼 두툼했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가격이었습니다. 청소하다 메뉴판을 우연히 봤는데 아메리카노가 1,000원대였어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커피가 싸네. 마침 지나가던 카페 직원이 들었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입주민 복지시설이라 그래요. 밖에서는 이 정도 분위기면 두세 배는 받겠어요. 디저트도 많이 싸요. 그래서 오전부터 손님 많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온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참 정돈돼 보였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것 같은데도 윤기가 흘렀고, 운동복을 입고 있어도 제가 아는 운동복과는 뭔가 달라 보였죠. 한 여자는 의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얼굴 너무 엉망이지. 맞은편 여자가 웃었어요. 뭐가 엉망이야. 피부과 갔다 왔다며. 어제 레이저 했더니 아직 좀 부었어. 그래도 피부 좋아졌네.
저는 바로 옆 테이블 밑을 닦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제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 하나 바르고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죠. 그분들 얼굴에는 저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압니다. 사람의 형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 사람들에게도 제가 모르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돈이 있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오전 11시에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그 사람 발밑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여행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디가? 우리는 스위스, 애들이 이제 유럽 아니면 싫대. 비행기표 엄청 비싸겠다. 그러게, 5명 끊으니까 돈이 장난 아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도 명절이면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어디가 제일 싸게 나왔는지 검색하고, 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고, 남편과 밤늦게까지 비행기표를 비교했죠. 물론 스위스 같은 곳을 아무렇지 않게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갑자기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물 좀 닦아주실래요? 아이가 마시던 주스를 쏟은 모양이었어요. 네, 닦아드릴게요. 저는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발 들어. 아줌마 청소하시잖아. 아이는 얌전히 발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이 엄마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 쪽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무시했다고 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순간에도 제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느껴지더군요. 점심 무렵에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커뮤니티 카페 화장실은 제가 일하면서 본 화장실 중에 제일 깨끗했어요. 향이 나는 디퓨저가 놓여 있었고, 세면대에는 물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곳일수록 조금만 지저분해도 티가 났어요. 거울에 튄 물방울을 닦고, 세면대를 닦고, 휴지를 채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그 가방 샀어? 남편이 생일이라고 사줬어. 어머, 그거 구하기 어렵다던데. 나도 몇 달 기다렸지. 화장실 안에서 걸레를 빨다가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땀이 차 있었어요.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저 나이쯤 되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조금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늘 그랬어요. 지금만 고생하자. 학원 운영하면서 아이 셋 키우는 게 힘들 때도 마흔만 넘으면 좀 낫겠지 했습니다. 마흔이 되니까 50에는 괜찮겠지 했어요. 그때 제가 상상했던 50대의 제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들 걱정은 조금 덜고, 남편과 가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사는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흔적을 닦으며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일은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고,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더군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청소도구가 길을 막을까봐 얼른 옆으로 비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세요. 그 여자가 저를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원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였어요.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였어요. 수학을 꽤 잘했지만 시험만 보면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와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원장님, 준호가 고등학교 가서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선행보다 실수를 줄이는 게 먼저예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예전에는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잡던 분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작은 꽃바구니도 보내줬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분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알아봤나?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수건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거울 앞으로 갔어요. 가방을 세면대 옆에 내려놓고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는 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블라우스나 재킷을 입고 학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성적표를 펼쳐놓던 사람이었죠. 지금 저는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저는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건지, 절대로 알아보지 않기를 바랬던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했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저기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바닥에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미끄러울까봐. 그뿐이었습니다. 아, 네,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은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세면대 아래에 물방울이 몇 개 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걸레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는데 괜히 두 번, 세 번 문질렀어요. 이상하게 얼굴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거울 앞에는 그 사람이 서 있었고, 지금은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자기 아이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제가 그분이 사용한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모른 척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못 알아본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걸레를 빨아 꼭 짰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났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다시 제 청소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청소도구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잠깐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결제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 성적을 이야기하던 여자였어요. 저도 그때는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만 할 거라고요. 50쯤 되면 지금보다 여유롭게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삶은 제가 그려놓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밀대 손잡이를 다시 고쳐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다음 테이블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허리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밀대를 밀고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붓고 손가락 마디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오전 청소를 할 때였어요. 아마 60 전후였을 겁니다.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단지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비싼 운동복을 입고
목에는 항상 무선 이어폰을 걸고 다녔죠. 처음에는 그냥 인사를 잘하는 입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시네. 네, 안녕하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가 엘리베이터 앞을 닫고 있는데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는 새로 왔지? 네, 온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여기 오래 살아서 사람들 얼굴은 다 알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 힘들지? 뭐, 할만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제가 어느 동을 청소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 번은 복도 창문을 닫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아,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 몸 상해. 말은 걱정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제 어깨에 손을 툭 얹더군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누가 봤다면 친근하게 격려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굳이 왜 몸에 손을 대지 싶었죠. 그래도 그때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뒤 제가 엘리베이터 내부에 손자국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가 탔어요. 또 만나네. 네. 저는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부러 제 쪽으로 가까이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좁기는 했지만 둘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끌고 반대쪽으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때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피해? 청소도구 때문에요. 걸리실까봐.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제 팔을 손으로 잡아 자기 쪽에서 살짝 밀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아프게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싫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싫었어요. 저는 바로 팔을 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남자는 잠깐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되게 깐깐하시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무렇지 않게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그게 제일 싫었어요. 분명 제가 불쾌했는데도 상대가 너무 태연하니까 오히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부터 그 사람이 보이면 먼저 피하게 됐어요. 멀리서 오는 게 보이면 다른 복도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한 대를 보내고 다음 것을 탔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사람이 왜 제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전이 지나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비켜주려고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아주머니, 네, 요즘 나보면 자꾸 도망가네?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남자의 손이 제 허리 뒤쪽을 스쳤어요. 통로가 좁아서 부딪힌 거라고 하기에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피할 공간도 있었고 그 사람도 충분히 떨어져 지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뭘? 왜 사람 몸을 만지세요? 내가 언제 만졌어?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나가다 닿은 걸 가지고 왜 그래?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뭘 저번에도 그래.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히 오해하지 마. 그 말이 그렇게 모욕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착각이라도 한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남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 사람이 제 몸을 붙잡아 끌고 간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증거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평소 청소팀을 관리하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해요. 입주민 한 분 때문에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민원인데? 민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제야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특정 남자 입주민이 여러 번 불편하게 신체 접촉을 했고, 오늘은 제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하면서도 제가 자꾸 변명하듯 설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번 닿은 걸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전에도 어깨를 만진 적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팔을 잡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몇 동 사는 사람인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얼굴은 압니다. 이름도 모르고? 네. 직원이 한숨을 쉬더군요. 그럼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마주치지 않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아주머니, 그냥 넘어가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입주민이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직접 겪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입주민한테 전화해서 청소하시는 분 만졌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대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바란 건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들어주는 것,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보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세요? 여기 수천 세대 살아요. 별일 아닌 걸로 입주민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얼굴 붉히면 다 피곤해진다고. 별일 아닌 것. 그 네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한테는 하루 종일 손이 떨릴 만큼 불쾌했던 일이 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것이었어요. 더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요.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게실로 내려가 물을 한 컵 마시는데 같이 일하던 정 여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얼굴이 아닌데? 그 말에 결국 이야기를 했어요. 정 여사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자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 회색 운동복 자주 입는 사람 아니야? 저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맞아요. 아세요? 정 여사님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도 그랬어. 뭐라고요? 작년인가 엘리베이터에서 괜히 등 만지고 지나가면서 허리 툭 치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정 여사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지. 관리실에요? 어, 뭐래요? 정 여사님은 대답 대신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나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 별일 만들지 말고 조심하라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그래도 그냥 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 정 여사님이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피해야지. 그 말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야 해요? 제가 묻자 정 여사님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건 모르겠다. 그 말 뒤로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정 여사님이 제 손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데서는 조심해. 그 사람 보이면 나 불러.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행동을 멈추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 지켜보자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누군지 확인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안에 누가 있는지 먼저 살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집 앞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제 노동의 대가를 받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하는 동안 제 몸까지 스스로 지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한 행동은 너무 작고 교묘해서 설명하는 순간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목격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라고 했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압니다. 우연히 닿은 손과 일부러 닿은 손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리고 싫다는 표정을 보고도 다시 다가오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퇴근할 때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데 아이들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늦어?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가. 오늘 있었던 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걱정시켜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분명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늘 나여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제 가방을 꼭 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닦느라 평소보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 바닥에 남은 자국을 확인하고 밀대와 세제를 정리했죠. 예전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무조건 빨리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로비 한쪽에 잠깐 서 있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 천장에 달린 커다란 샹들리에에 불이 들어왔어요. 유리 장식 하나하나에 빛이 반사돼서 바닥까지 반짝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한 대씩 들어오고 있었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자 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서 중년 부부가 내렸어요. 남자는 골프 가방을 꺼냈고 여자는 작은 쇼핑백을 몇 개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그냥 밖에서 먹을까? 애들 들어온다며. 둘째는 친구 만난대. 큰애만 물어보지 뭐.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청소도구를 조금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간 뒤 자동문이 닫혔어요. 잠시 후에는 어떤 여자가 로비 소파에 앉아 전화를 했습니다. 나 내려왔어. 천천히 와. 여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기대더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소파에 나는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구나. 매일 닦는 소파였어요. 쿠션 사이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남은 컵 자국을 닦고 아이들이 과자를 흘리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편하게 앉아본 적은 없었어요. 앉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죠. 저곳은 쉬라고 마련된 자리지만 적어도 근무 중인 저를 위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이제 가려고요. 내일 아침에 로비 유리 좀 먼저 봐줘요. 손자국 많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지나갔어요. 저는 청소도구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말에
일일이 상처받을 힘도 없어졌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단단해진 건지 그냥 무뎌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게실로 내려가 작업복을 갈아입었어요. 사물함 안에는 제가 가져다 놓은 작은 핸드크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과 세제를 만지다 보니 손등이 자꾸 갈라졌거든요. 크림을 바르는데 손톱 옆에 작은 상처가 보였어요.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옷을 갈아입던 정 여사님이 제 손을 보더니 말했어요. 또 갈라졌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밤에 바셀린이라도 듬뿍 발라. 그러려고요. 정 여사님의 가방을 매매 웃었습니다. 우리 손은 호강할 팔자가 아닌가 봐. 저도 웃었어요. 그래도 이 손으로 돈 벌잖아요. 정 여사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렇지. 별것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 손으로 돈을 번다는 말이요. 한때는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던 손이었고 아이들 시험지를 채점하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걸레를 빨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손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같은 손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제 손이었죠. 휴게실을 나와 다시 로비를 지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둘째였습니다. 엄마, 왜? 나 이번 주말에 알바 하루 더 들어가. 또, 너 시험 있잖아. 괜찮아. 일요일만 하는 거야. 공부할 시간은 있고, 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지. 그 짧은 대답을 듣는데 마음이 쓰였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조금 보낼게. 그러자 아이가 웃더군요. 엄마도 맨날 그 말이야. 왜? 엄마도 힘들잖아.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자식은 언제까지나 제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도 우리 집 형편을 자기 몫처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밥은 제대로 먹어. 엄마도 나는 잘 먹어. 또 대충 삼각김밥 먹은 거 아니지?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아니다, 이거사. 알았어. 집 가서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 셋이 아직 대학생이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몸이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남아있죠. 가끔 통장에 찍힌 대출 잔액을 보면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몇 년을 갚았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지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들은 50이 넘으면 자식들 다 키우고 자기 인생 찾는다는데 내 인생은 언제쯤 여유라는 게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래요. 제가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무거우면 출근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가 이자가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내오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 그런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대답하죠. 그래, 다음에 꼭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지금의 저에게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제 인생만 불쌍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밥을 먹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남편 약도 챙겨야 했어요. 아이에게 전화가 오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다시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 자동문 쪽으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한 손에 미술학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래, 안녕. 아이는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이 엄마가 웃으며 아이의 손을 당겼어요. 그래, 인사 잘했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수고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 말을 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고 누군가 한 번쯤은 말해줬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샹들리에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현관 앞으로 또 비싼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한때는 그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남편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학원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을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빚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건강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고, 새 아이는 공부와 자기 생활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도 내일이면 다시 이곳에 출근할 겁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겠죠. 그게 지금 제 삶입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어깨 위로 조금 끌어올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은 아팠고 허리도 묵직했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가다 보니 아파트의 환한 불빛이 조금씩 제 뒤로 멀어졌습니다. 내일이라고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이 영화처럼 반전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 꼭 반짝여야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몫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저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다시 제자리로 가겠죠. 제 삶은 제가 한때 꿈꿨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무너지기도 했고, 부끄러워 숨고 싶었던 날도 있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을 지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면 지금의 저에게는 충분해요. 내 삶은 빛나지 않아도 나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